닥터 한,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아쉽네. 간호사 제니의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런던대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이곳에서의 마지막 당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 정각이었습니다. 앞으로 12시간, 이 긴 밤이 지나면 저 한지훈의 영국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했지만 이제는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느끼지 못했을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왠지 오늘은 누군가를 놓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순간 의국 책임자 리처드 블레이크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45세의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의사로 유명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고 모든 것을 교과서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감은 대부분 자기 암시에 불과하죠, 닥터 한. 리처드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진술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긴장한 것뿐일지도 모른다고요. 응급실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정리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동료들과 인수인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후 9시 잠시 휴게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 저 멀리 보이는 런던 아이, 익숙해진 이 풍경과도 이제 작별이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1층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의사라는 걸 알고는 따뜻한 조언을 건넸었습니다. 의사는 기술보다 믿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의 말이 인상 깊어 제가 커피값을 내려고 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먼저 계산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이 유독 슬퍼 보였던 게 기억났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응급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주말 밤치고는 환자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조용히 마지막 당직을 마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저는 간호사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복도에 흐르고 있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47분, 응급실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신원 미상.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즉시 처치실로 달려갔습니다. 들것 위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그 노신사였습니다. 닥터 한, 빨리. 제니의 외침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무호흡 상태, 맥박 없음. 제 손이 그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었지만 이상하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차트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심정지 12분째입니다. 무리예요, 닥터 한.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종료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차갑고 창백한 손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제게 커피를 사주던 그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돌아올 겁니다. 제 손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닥터한 멈추세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팔은 이미 감각이 없었지만 압박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전기 충격 다시 한 번. 닥터한 이미 3번 시도했습니다. 제니의 목소리에 조금씩 두려움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후 12분이면 뇌손상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을요. 교과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소생술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요. 하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는 기술보다 믿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며칠 전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4번째 갑시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리처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전 200줄. 제 손이 패드를 들었습니다. 남성의 가슴에 패드를 정확히 위치시켰습니다. 주변 의료진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클리어. 전류가 몸을 관통하는 순간 남성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를 모두가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직선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손은 정확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심정지 15분째입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급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 손 아래로 그의 갈비뼈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반응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제 본능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닥터한. 리처드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만이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30회 압박, 2회 인공호흡.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모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정지 17분째. 에피네프린 1mg 추가 투여하겠습니다. 제니가 조용히 말하며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하나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충전 200줄. 마지막 전기 충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패드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카페에서 미소 짓던 그 따뜻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의학은 기적이 됩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클리어. 4번째 전류가 흘렀습니다. 남성의 몸이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띠띠띠. 심전도 모니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맥박. 제니가 외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남성의 경동맥에 닿아 있었습니다. 맥박 있습니다. 약하지만 촉지됩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정맥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임파서벌.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 단어 안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니가 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닥터한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 소리가 응급실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18분 만에 돌아온 심장의 소리였습니다. 중환자실 준비 완료했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의료진들이 남성을 들것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성의 얼굴에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제 앞에 섰습니다. 닥터 한,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인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존중이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아직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교과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 대답에 리처드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를 본 건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성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것을 지켜본 후 저는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제 마지막 당직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거라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귀국 일정을 미루고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중환자실을 찾아가 그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제니가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그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지품에서 지갑이나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이름 없는 환자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리처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보시죠.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저는 서둘러 그의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성의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흐릿했지만 분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닥터 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남성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에서 당신을 봤던 게 기억납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때 리처드가 침상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선생님.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처드 자네였군. 남성이 리처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연락도 없이? 리처드의 질문에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리처드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앨런 그레이슨 선생님입니다. 10년 전 제 스승이자 세계적인 신경외과 명의셨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대 시절 교과서에서 봤던 이름이었습니다. 획기적인 뇌수술 기법을 개발한 전설적인 외과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10년 전에 리처드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레이슨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아내를 잃었네. 그의 목소리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뇌동맥류였지. 내가 직접 수술했지만 실패했어.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의가 자기 아내조차 살리지 못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메스를 놓았네. 의학계를 떠났어. 사람들은 내가 은퇴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나는 도망친 거야. 그레이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겁니까? 떠돌았지.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시간이 나를 잊어주기를, 내가 나를 잊어주기를 바라면서.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서 자네를 만났네. 자네 눈빛을 보고 알았지. 저 사람은 진짜 의사라고.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사라고.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의사는 기술보다 믿음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그레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 나는 그날부터 죽은 목숨이었네.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의사로서의 나는 죽었지.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나를 다시 살렸어. 리처드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 말에 그레이슨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맞아. 자네 말이 맞아. 우리는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지. 그걸 잊고 살았던 거야, 나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울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 이제 돌아오실 겁니까? 리처드의 질문에 그레이스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수술실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을 것 같네.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처럼 말이야. 기술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방법으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살린 게 아니라 그가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 거라는 것을요. 의학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 마지막 당직이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를요. 그것은 예감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레이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야, 닥터 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과 함께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레이슨 선생님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8분간의 심정지 후에도 뇌 손상이 거의 없었고 신체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기보다는 집념이었죠. 리처드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닥터 한, 당신의 집념이 의학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분이 살아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돌아오신 겁니다. 리처드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레이슨 선생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보니 런던의 봄이 완연했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그레이슨 선생님이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닥터 한, 앉게나. 그가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귀국은 미룬 건가? 네.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는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레이슨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빚을 졌지.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네. 내가 왜 살아났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야.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잃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 의사로서의 삶도 사람으로서의 삶도. 그저 죄책감 속에서 살았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나를 살렸을 때 깨달았네. 내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이라고.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리커버 재단을 만들려고 해. 회복이라는 이름의 재단이지. 재단이요? 그래. 삶을 포기한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야. 의학적 치료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료를 제공하는 곳 말이야.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었습니다. 자네처럼 말이야. 자네는 내 몸만 살린 게 아니야. 내 영혼을 되살렸지. 그런 일을 하고 싶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훌륭한 계획이십니다, 선생님. 리처드도 함께하기로 했네. 그 친구도 변했어. 자네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군. 그레이슨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닥터 한, 나는 자네를 잊지 않을 거야.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의사를 말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의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를요. 그날 오후 리처드가 저를 옥상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런던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닥터 한, 남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의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이곳에서 말입니다.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시죠. 당신 같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편안했고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드. 하지만 저는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제가 배운 걸 나누고 싶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요. 희망을 잃지 않는 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 훌륭한 의사가 될 겁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라 동료로서의 인사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리커버 재단이 한국 지부를 열 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응급의학과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제니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꼭 연락하고 지내요, 닥터 한. 그럼요. 약속할게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응급실을 걸었습니다. 제가 18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고마워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그레이슨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네. 내일 아침 일찍 떠난다며? 네. 오전 9시 비행기예요. 그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열어보게. 상자 안에는 낡은 회중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결혼 20주년 때 선물한 거야. 유일하게 남은 그녀의 흔적이지. 너무 소중한 건데요. 자네에게 주고 싶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의사에게 말이야. 자네는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기적을 만들었지. 이 시계가 자네에게 항상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해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기억하게. 의사는 기술보다 믿음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며 저는 회중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소리 같았습니다. 희망의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저와 함께 갈 거라는 것을요. 희망을 잃지 않는 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사람을 믿는 법을요.
히드로 공항은 아침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출국장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런던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 힘들었던 레지던트 생활, 그리고 마지막 당직의 기적까지. 닥터 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리처드와 제니가 서 있었습니다. 배웅 나오신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영웅을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제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리처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닥터 한, 당신은 이곳에 큰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의학적 기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말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처드,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에게서도 이곳의 모든 분들에게서도요. 아닙니다. 배운 건 우리 쪽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신념, 그 집념을 우리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제니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다들 정성껏 준비했어요. 서울에 가서 열어보세요. 저는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물론입니다. 리커버 재단 한국 지부 개소식 때 꼭 오세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니 두 사람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가방 속에서 회중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레이슨 선생님이 주신 그 시계였습니다.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빛 케이스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의사에게 그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8분. 생명과 죽음을 가른 그 시간. 모두가 포기했을 때 저는 믿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템스강이 햇빛에 반짝였고 빅벤과 런던 아이가 손가락만 해졌습니다. 잘 가 런던. 고마웠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공기를 마시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돌아온 거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지윤아.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잘 다녀왔니? 네, 아빠. 많이 배우고 왔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18분의 기적, 그레이슨 선생님과의 만남, 리커버 재단의 계획까지. 우리 딸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제니가 준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응급의학과 전 직원들이 쓴 메시지 카드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감입니다. 마이너스 리처드. 네버 기브 업 다크터 한. 마이너스 제니. 18분의 기적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응급의학과 일동.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받고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카드에는 그레이슨 선생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닥터 한, 당신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듯이 당신도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의사는 기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마이너스 앨런 그레이슨. 저는 카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병원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지윤 선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런던에서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과에 큰 힘이 될 거예요. 과장님의 안내로 응급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갖춰진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곳, 희망을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아니요, 과장님.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오후 근무부터 투입될까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가운을 입고 응급실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모니터의 삐소리,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들. 이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선생님, 환자 들어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들거새는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활력 징후는 혈압 9060, 맥박 120, 호흡 곤란 증상이 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배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환자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30분간의 응급처치 끝에 환자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술실로 이송되는 환자를 배웅하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잘해주셔서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런던과는 다른 풍경이었지만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째깍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시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맥박이었습니다. 희망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레이슨 선생님이 18분 만에 돌아온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의사는 기술보다 믿음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이고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만큼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의사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회중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손끝에는 여전히 그날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18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손, 생명을 되살렸던 그 손. 이 손으로 앞으로도 많은 희망을 되살릴 것입니다. 한 번의 맥박, 한 번의 호흡이 모여 생명이 되듯이, 작은 믿음들이 모여 기적이 되듯이, 저 한지우는 오늘도 내일도 희망의 맥박을 뛰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